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월요일 제이네어 읽어드리는 날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4장 무어하우스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졌다. 며칠 만에 나는 몸이 많이 나아져서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하고 이따금 산책도 나갔다. 다이애나와 메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같이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바라는 만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두 사람이 허락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기도 했다. 나는 이 교류 속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활기찬 즐거움을 맛보았다. 취향과 감정과 도덕적 원칙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데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책은 나도 좋았다. 두 사람이 즐기는 것은 나도 즐거웠다. 두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나도 존경했다. 우리 셋 가운데 더 뛰어나고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다이애나였다. 다이애나는 육체적으로 나보다 훨씬 뛰어났다. 인물이 훤하고 활력이 넘쳤다. 동물과도 같은 활기 속에서 생기가 넘쳤는데 나는 그 생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놀라고 감탄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이야기를 했다. 활기차게 거침없이 수다를 떨고 나서 다이애나의 발치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다이애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내가 간단히 언급만한 화제를 두고 두 사람이 철저하게 토론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는 했다. 다이애나가 나한테 독일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다이애나한테서 배우는 일은 즐거웠다. 다이애나는 가르치는 일이 잘 맞았고 또 본인도 즐거워했다. 나도 배우는 일이 즐겁고 잘 맞았다. 우리는 성격이 딱 맞았다. 그 결과 애정이, 아주 강한 애정이 싹텄다. 두 사람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줄 알자 당장 연필과 물감 상자를 마음대로 쓰게 해주었다. 그림 그리기만큼은 내 실력이 더 뛰어났던 터라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황홀해했다. 메리는 1시간 정도 앉아서 나를 지켜보더니 그림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메리는 말 잘 듣고 총명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게 할 일이 있고 서로 즐거움을 느끼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1시간처럼 몇 주가 며칠처럼 금방 지나갔다. 누이들과는 그토록 자연스럽고 빠르게 친밀해졌지만 세인트 존하고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거리가 있는 이유는 우선 세인트 존이 집에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인트 존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교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았다. 아무리 날씨가 사나워도 꼬박꼬박 방문했다. 아침나절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나면 모자를 쓰고 아버지의 늙은 개 포인터 종 카를로를 데리고 사랑에서 나온 사명인지 의무에서 나온 사명인지 아무튼 사명을 다하러 나갔다. 세인트 존 자신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따금 날씨가 몹시 사나울 때면 누이들이 말렸다. 그러면 세인트 존은 쾌활하기보다는 엄숙한 태도로 독특하게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쉬운 임무를 회피한다면 내가 스스로 계획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무 게으름을 피우는 게 되지 않겠소? 그러면 다이애나와 메리는 대개 한숨으로 대답하고는 잠시 슬픔에 차서 생각에 잠겼다. 세인트 존이 나와 친해지지 못하는 데에는 그가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 말고도 또 다른 장벽이 있었다. 세인트 존은 말이 없고 가끔 멍하니 심지어 우울하게 생각에 잠기는 성격인 것 같았다. 목사일을 열심히 하고 생활이나 습관이 허물한 점 없었지만 진실한 기독교인과 실천하는 자선가라면 누구나 상으로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평온을, 내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녁에 창가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면 곧잘 읽거나 쓰는 것을 멈추고
손으로 턱을 받친 채 뭔지 모를 생각에 자신을 내맡기고는 했다. 하지만 곧잘 눈동자가 번쩍 빛나고 변화하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고 흥분되는 생각인지도 몰랐다. 세인트 존은 자연에서 누이 동생들만큼 기쁨을 찾아내지 못했다. 세인트 존은 내가 듣는 데서 딱 한 번, 언덕들을 보면 투박한 매력이 진하게 느껴진다고, 거무스름한 지붕과 잿빛 벽을 가진 자기 집을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과 어조는 즐겁다기보다 우울했다. 세인트 존은 마음을 달래주는 황야의 고요함 속에서 돌아다니는 일이 없는 것 같았다. 황야가 주는 수천 가지의 평화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서거나 생각하는 일도 결코 없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나는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평가할 기회가 생겼다. 모턴에 있는 세인트 존의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그의 뛰어난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 설교를 묘사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설교가 나한테 준 영향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조차 힘들다. 설교는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말투와 목소리의 높이로 치자면 끝까지 차분했다. 진지하면서도 엄격하게 절제된 열정이 그 명확한 억양 속에 살아 숨쉬고 박력 있는 언어를 불러왔다. 그 언어는 곧 힘이 되었다. 압축되고 응축되고 절제된 힘이었다. 이 설교자의 말에 가슴은 전율을 느끼고 정신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은 마음도 정신도 온화하게 해주지 못했다. 설교 내내 이상하게도 비통함이 느껴졌다. 마음을 달래주는 온화함은 없고 칼뱅파의 교의, 즉 하나님의 선택, 운명 예정설, 영원한 벌에 대한 엄중한 암시들이 자주 등장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치 재판관이 죽음을 선고하는 것 같았다. 설교가 끝나자 기분이 좋아지는 대신 차분해지고 교화된 느낌이 들면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귀 기울여 들었던 웅변이 실망이라는 혼탁한 앙금의 심연에서 솟아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심연에는 채워지지 않는 열망과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포부들이 괴롭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세인트 존 리버스는 순수한 삶을 살고 있고 양심적이고 열성적이긴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찾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세인트 존도 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우상이 파괴되고 낙원을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운 슬픔을 감추고 있는 나와 다를 바 없었다. 사실 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무자비하게 휘둘리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 달이 지났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곧 무어하우스를 떠나 가정교사로서 잉글랜드 남부의 화려한 대도시에 있는 전혀 다른 생활과 공간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각자 그 도시의 어떤 집안에서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부유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두 사람을 미천한 고용인으로 여겼을 뿐 두 사람의 타고난 우수성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이애나와 메리가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예능만을 요리사의 솜씨나 시녀의 취향을 칭찬하듯이 인정해 주었다. 세인트 존은 일자리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일을 구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몇 분 동안 세인트 존과 단둘이 있게 되자 나는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용기를 내어 창가 구석자리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세인트 존의 탁자와 의자와 책상이 서재 비슷한 것을 이루고 있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세인트 존 같은 사람들한테 유리처럼 투명하게 깔려있는 침묵의 얼음을 깨뜨리기란 늘 어렵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세인트 존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다가가자 세인트 존은 고개를 들고 물어볼 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일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3주 전에 당신이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만들어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당신이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다 너희들도 당신한테 애정을 갖고 같이 지내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끼어들어 아늑함을 깨뜨리면 안 되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시 앤드를 떠날 때가 되면 당신도 반드시 일자리를 구해야 될 테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흘만 있으면 떠나나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떠나면 나도 모턴의 목사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나도 나랑 같이 갑니다. 이 낡은 집은 문을 닫게 되지요. 나는 세인트 존이 처음에 꺼낸 이야기를 계속 할 줄 알고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다른 생각에 빠져든 것 같았다. 표정을 보니 나나 내 문제하고는 멀어진 것 같았다. 나한테 절박하고 걱정스러운 관심사로 다시 끌어와야 했다. 지금 어떤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나요, 리버스 씨? 이렇게 지체하다가 그 일자리를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나이고 당신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세인트 존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별로 말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조바심이 났다. 한두 번 안절부절 못하는 듯 움직이고 부담이 가도록 열렬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자. 말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내 기분이 전해졌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한테 적합하거나 유익한 일을 제안할 능력은 안 됩니다. 내 설명을 듣기 전에 예전에 분명히 말해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당신을 돕는다면 그것은 장님이 절름발이를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했지요. 나는 가난합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고 나면 남는 유산이라고는 이 쓰러져가는 집과 바람에 시달린 전나무들, 주목과 호랑가시 나무가 있는 황무지처럼 적박한 땅뿐입니다. 나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리버스는 오래된 가문이지만 그 가문의 유일한 자손 셋 가운데 둘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고용인으로 밥벌이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조국에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런 운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라는 거추장스러운 속박에서 떨어져 나와서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전투의 교회에서 가장 미천한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교회의 수장인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는 날이 오기만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지요. 세인트 존은 설교를 하듯이 조용조용히 굵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도 붉히지 않고 눈빛만 번쩍이고 있었다. 세인트 존이 말을 이었다. 나는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서 당신한테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해봐야 가난하고 이름 없는 일뿐이지요. 미천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세상에서 세련되었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고 취향은 이상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과 사귀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나는 우리 인간을 향상시켜주는 일이라면 미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 노동자는 경작할 땅이 메마르고 개가 나기 힘든 곳일수록 힘든 노동에서 나온 보상이 적을수록 영광이 커집니다. 그런 사람의 운명이 바로 선구자의 운명이지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구자는 12사도이고 그 우두머리는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지요. 세인트 존이 말을 멈추자 내가 말했다. 그런가요?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세인트 존은 말을 계속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의 생김새와 윤곽선이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라도 되는 듯이 느긋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내 얼굴을 읽은 끝에 나온 결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다. 당신은 그 일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겠지요. 내가 계속 협소해지기만 하는 일을, 평온하고 한적한 영국 시골의 목사 일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천성 속에는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해치는 요소가 들어있으니까요. 세인트 존이 다시 말을 멈추자 나는 재촉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구해준 일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하찮고 답답한지 알려주겠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니 모턴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12달 안에 이곳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있는 동안에는 이 고장을 개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거요. 2년 전에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학교 하나 없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좀 더 발전할 희망조차 가질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세웠지요. 이제 여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건물 하나를 빌렸는데 선생이 살만한 방 2개짜리 집이 딸려 있어요. 선생의 봉급은 1년에 30파운드입니다. 올리버 양이라는 아가씨가 친절하게도 선생이 살 집에 아주 간소하기는 하지만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세간에 마련해 두었어요. 올리버 양은 내 교구에서 유일한 부자의 외동딸이지요. 그 아버지 올리버 씨는 골짜기에서 바늘 공장과 주철 공장을 갖고 있고요. 또 올리버 양이 구빈원에서 온 고아의 학비와 옷값을 대줄 겁니다. 대신 그 아이는 집과 학교에 관련된 자질구레한 일을 도와줄 거요.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그런 일까지 직접 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당신이 그 학교의 선생이 되어주지 않겠소? 세인트 존은 왠지 꽤나 다급하게 물었다. 내가 화를 내거나 또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내 생각과 감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어떤 면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그 일은 하잘것 없었다. 하지만 안전한 일이었고 나는 안전한 피난처를 바랬다. 힘든 일이기는 했다. 하지만 부잣집 가정교사 일과 비교해보면 독립적이었다. 또다시 모르는 사람들 밑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웠다. 학교 선생이라는 일은 불명예스럽지도 않고 가치가 없지도 않으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도 아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어요. 내 말을 이해한 겁니까? 그것은 시골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가난한 아이들이고 대부분 소작인의 딸이며 기껏해야 농부의 딸이지요. 뜨개질, 바느질, 읽기, 쓰기, 계산을 다 가르쳐야 할 겁니다. 당신이 갈고 닦은 예능은 어떻게 하겠소? 당신의 정신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감정은, 취향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필요한 일이 있을 때까지 간직해두지요.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당신이 할 일이 뭔지 알고 있는 겁니까? 네. 세인트 존은 이제 웃음을 지었다. 씁쓸하거나 슬픈 웃음이 아니었다. 대단히 기쁘고 마음 깊이 만족스러워하는 웃음이었다. 언제부터 가르치겠습니까? 내일 제 집으로 떠나겠어요. 그리고 괜찮다면 학교는 다음 주부터 열게요. 좋아요. 그렇게 하지요. 세인트 존은 일어나서 방을 지나갔다. 그러다 다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세인트 존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내가 물었다. 무엇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리버스 씨? 당신은 모턴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
왜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눈을 보면 알아요. 평탄한 생활을 계속할 눈이 아니에요. 저는 야망이 없어요. 세인트 존은 야망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다. 세인트 존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야망이란 말이 생각났습니까? 누가 야망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야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지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망이 없다면 당신은 세인트 존이 말을 하다 말았다. 뭔가요? 정열적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해하고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군요. 내 말은 당신이 그 인간적인 애정과 동정심에 강하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머지않아 당신은 고독 속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자극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단조로운 일을 하는데 불만을 품게 되겠지요. 세인트 존은 힘주어 덧붙였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늪지대와 산에 갇혀 살면서 하느님이 주신 본성을 거스르고 하늘이 주신 능력을 마비시켜 쓸모없이 사는 것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이제 알겠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잘것없는 운명에 만족하라고 가르치고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라고 정당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사인 나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에 미친 듯이 소리라도 지를 지경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타고난 성향과 도덕적 원칙은 어떻게든 조화를 시켜야죠. 세인트 존은 방을 나갔다. 나는 이 짧은 시간에 세인트 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세인트 존은 수수께끼였다. 무엇이 이렇게 세인트 존을 누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공허함과 허전함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런 불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 세인트 존은 약간 좀 율법주의자 같아요. 바리새인 있지요. 그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내 삶을 이대로 반드시 살아내야만 한다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보다 더 커버리게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제가 감히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은 해야만 한다라는 그거에 너무 몰두해 계신 것 같아요. 세인트 존은.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제인 에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평안함이나 온유함, 따뜻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났을 때도 뭔가 굉장한 슬픔이 느껴졌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인트 존은 아마 스스로가 그 틀을 좀 깨고 나와서 자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야 라고 하지는 않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우선 세인트 존은 내가 진짜 원하는 내 욕구와 소망, 내 바람에 좀 집중을 하고 내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세인트 존은 너무나 많은 계율에 지금 집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세인트 존의 이런 대사 하나하나를 보니까. 다이애나와 메리는 오빠와 집을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슬퍼하며 말이 없어졌다. 둘 다 평소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싸워야 하는 슬픔은
완전히 억누르거나 감출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다이애나는 이번 이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넌지시 말했다. 세인트 존과는 오랜 세월 헤어져 있게 될 거라고 했다.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몰랐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오빠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육친에 대한 사랑과 감정들이 더 강하긴 하지만요. 오빠는 조용해 보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격렬한 감정을 숨기고 있어요. 당신은 오빠가 온화하다고 여기겠지만 오빠는 어떤 일에서든 무섭도록 냉혹해요. 무엇보다 속상한 것은 나도 양심상 오빠가 그 가혹한 결정을 단념하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오빠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올바르고 고귀하며 기독교인다워요. 하지만 나는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다이애나의 아름다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메리는 일감 위로 고개를 더 수그렸다. 메리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런데 곧 집도 오빠도 사라지겠죠. 마침 그때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마치 운명이 불행은 반드시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에 든 떡도 넘어가야 제 것이라는 속담처럼 가뜩이나 괴로운 사람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어나도록 명령한 것 같았다. 세인트 존은 편지를 읽으면서 창가를 지나갔다. 세인트 존이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존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다이애나와 메리는 몹시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충격을 받거나 겁에 질린 것은 아니었다. 괴로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았다. 다이애나가 되물었다. 돌아가셨다고? 그래. 다이애나는 오빠의 얼굴을 탐색하듯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이애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세인트 존은 대리석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읽어봐. 세인트 존이 다이애나에게 편지를 던졌다. 다이애나는 편지를 쓱 읽어보더니 메리에게 건네주었다. 메리도 말없이 편지를 읽고는 오빠에게 돌려주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모두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지 음울하고 우수에 젖은 미소였다. 마침내 다이애나가 입을 열었다. 아멘. 그래도 우린 살아갈 수 있어. 메리도 말했다. 어쨌든 예전보다 나빠지는 건 없으니까. 세인트 존이 말했다. 어쩌면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현실과 너무 뚜렷이 대조가 된다는 점만 빼면 괜찮지. 세인트 존은 편지를 접어서 책상 속에 넣고 잠근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갔다.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자꾸 이게 목이 잠기네요. 그래서 좀 제 마음처럼 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콤부차를 좀 마시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몬차를 탔어요. 끝까지 제가 계획한 곳까지 잘 읽어야 되는데 자꾸 목이 잠겨서 얼마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이윽고 다이애나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제인, 우리가 수수께끼 같겠죠? 그리고 외삼촌처럼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는데도 별로 동요하지 않으니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외삼촌은 어머니의 오빠인데 아버지와 오래전에 싸우셨어요. 아버지가 외삼촌의 말을 듣고 재산을 대부분 투자했다가 파산했거든요. 서로 나쁘다고 비난했지요. 화가 나서 헤어진 뒤로 다시는 화해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은 나중에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2만 파운드쯤 되는 재산을 갖게 되었죠. 결혼도 안 하셨고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우리하고 또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까운 친척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늘 외삼촌이 재산을 우리한테 물려주어서 자신의 과오를 보상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아까 그 편지를 보니 외삼촌은 다른 친척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해요. 세인트 존과 다이애나와 메리 리버스한테는 추모 반지를 살 돈 30기니만 남겨주셨고요. 물론 외삼촌은 외삼촌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잠시나마 기운이 빠지게 되죠. 메리와 나는 각자 1000파운드만 있어도 부자라고 여길 테고 세인트 존도 그 돈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귀중하게 여길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가 끝나자 세인트 존도 다이애나와 메리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마시엔드를 떠나 모턴으로 갔다. 그 다음날 다이애나와 메리가 멀리 있는 도시로 떠났다. 일주일이 지나자 세인트 존과 한나가 목사관으로 갔다. 그 오래된 집은 빈 집이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4장은 세인트 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 자기의 인생을 힘들게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뭐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거겠지요. 세인트 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더 길게 묘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제인 에어에서 세인트 존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거의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이만큼이고 요만큼 지금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5분의 1 남은 것 같은데요. 이 5분의 1, 요 끝부분에서는 그래도 세인트 존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인트 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5장은 제인 에어가 그래서 그 학교 옆에 딸려있는 작은 보금자리에 돌아가는이 아니지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다음 월요일 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덥고 습하지만 편안한 일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